한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수많은 것들을 받아놓고는 한국인 피해자 구출에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멍청하다고 조롱하며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고 한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의 한 수를 꺼내들며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캄보디아에 괴멸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한국의 한 수는 한국에 대한 전 세계의 찬사와 존경의 반응을 이끌고 있으며 오히려 캄보디아는 경제 파산에 더해 국가 이미지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는 괴멸적인 피해를 입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한국이 어떤 카드를 집어들었길래 이토록 전 세계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캄보디아를 완전히 참교육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런던 화면의 조용한 헤드라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철수 이후 프놈펜 은행이 동결되었습니다. 저 잉글랜드 뱅크의 수석 애널리스트 에단 말로우는 수십 개의 신흥 경제가 흔들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캄보디아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한 국가의 전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그저 한국이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조롱했어요. 한국이 또 과민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고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납치된 시민 몇 명 때문에 철수하다니 한국은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웃음이 거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데이터를 확인한 후 웃음을 멈췄습니다. 72시간 이내에 캄보디아에 통화는 18%, 외환 보유고는 41%, 주가 지수는 거의 절반 가까이 하락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숨겨져 있던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죠. 수년 동안 한국은 캄보디아 경제를 조용히 지탱해 왔습니다. 43억 달러의 ODA로 전력망, 병원, 다리가 건설되었죠. 1,200개의 한국 기업이 32만 명의 현지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정착촌의 40%가 한국은행을 이용했고 20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연간 27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주요 공항, 활주로인 한국인이 건설했어요. 그런 다음 캄보디아 정부가 납치된 한국 시민을 구출해달라는 한국의 협조 요청을 무시하자 한국은 그냥 멈췄습니다. ODA가 중단되었습니다. 대출이 중단되었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코이카는 모든 인도주의 단체를 철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보안 우려를 이유로 캄보디아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밤새 크레인이 공중에 얼어붙었어요. 캄보디아 전역의 ATM은 어두워졌습니다. 서울에서 지원하는 병원의 급여가 떨어졌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를 감정 외교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가 화면에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입장에 동의했어요. 한 차분한 여성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더군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국가는 존재할 권리가 없습니다. 뉴스룸은 조용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정확성이었죠. 저는 64개의 공공 프로젝트가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한국이 건설한 발전소 3곳이 오프라인 상태이며 130만 명의 캄보디아인이 한때 한국이 자금을 지원했던 의료 네트워크에서 단절되었다는 새로운 수치를 도출했습니다. 한국이 18억 달러의 자산을 철수하면서 캄보디아 은행이 무너지고 IMF가 원조를 중단하고 투자자들이 도망치는 연쇄 반응이 촉발되었어요. 셋째 날이 되자 프놈펜의 주유소는 말라가고 약국은 텅 비어 있었으며 카드 결제는 중단되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네트워크 전체가 한국 핀테크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쓸모가 아예 없어진 터미널 옆에서 상점 주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어두운 교실 사진을 응시했어요. 한국이 지은 초등학교가 기금이 중단된 후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숫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기부한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라는 국가의 리듬을 구축한 셈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돈을 떼어내자 캄보디아는 숨을 멈췄죠. 저는 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어떻게 연민을 거둬들인 것이 한 나라의 붕괴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자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자선이 아니라 건축이기 때문이었어요. 캄보디아가 가려는 모든 길, 모든 시스템, 모든 코드라인은
보호와 번영이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믿었던 국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국이 외면했을 때 캄보디아는 도움을 잃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산소를 잃었던 거였죠. 저는 뭔가 이번 상황에 대해 더욱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캄보디아로 향했죠. 프놈펜에 도착했을 때 더위가 벽처럼 몰아쳤습니다. 공기 중에는 휘발유, 냄새와 공포가 물씬 풍겼죠. 제 캄보디아 내부 제보자였던 리스다라는 녹슨 픽업 트럭 옆에서 기다렸고 손가락 사이로 담배가 떨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런던에서 온 분석가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픽 웃더군요. 지옥을 보러 오셨군요. 시아누크빌로 가는 길은 끝없이 뻗어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지어진 중국계 카지노가 햇볕 아래서 열린 상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중국 돈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라고 다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들은 감옥이죠. 트럭 안에서 저는 그가 또 다른 담배에 불을 붙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이 모든 시설을 소유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프린스 컴퍼니. 캄보디아 공무원들은 중국의 범죄 자금을 받고 범죄 사실을 외면합니다. 그는 다시 씁쓸하게 웃었어요. 여기서 법은 또 다른 판매용 제품일 뿐입니다. 돈이면 산 사람도 죽게 할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4시간 후 우리는 시아누크빌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젖은 금속 냄새가 나는 골목으로 저를 안내하더군요. 노래방 아래에서 그는 좁은 계단으로 통하는 문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세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중국 갱단들은 취업 사기로 납치한 사람들을 여기로 옮깁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발전기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맨 아래에는 금속 케이지, 컴퓨터 모니터, 깜빡이는 화면을 응시하는 지친 얼굴들이 줄지어 있는 거대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콜센터라고 부릅니다. 라고 다라는 말했습니다. 사기 농장입니다. 인간 농장이죠. 저는 얼굴을 응시했습니다. 대부분은 젊었습니다. 일부는 한글이 적힌 찢어진 셔츠를 입었어요. 그러다 20대에 불과한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제발요. 그가 서툰 영어로 속삭였어요. 그러자 중국인 경비원이 그를 지휘봉으로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다라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우리를 볼 거예요. 목에 중국어 문신을 한 덩치 큰 남자가 중국어로 무언가를 짖었습니다. 공기는 타이핑 소리로 가득 차 있고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동안 시장 폭락, 파산, 불황을 본 적은 있지만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기계처럼 사용된 적은 결코 없었죠. 저건 다라가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기술직을 약속받았어요. 많은 월급을 약속받고 이곳에 왔죠. 서울 억양을 사용하지만 아마도 저 한국인은 부산에서 온 것 같아요. 그는 여기 온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가 돈을 가져오지 못했을 때 그들은 그를 때렸습니다. 솔직히 그의 건강 상태를 보면 그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경찰은 어디에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다라는 낮고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찰? 그들은 이 건물들을 갱단에 임대합니다. 모든 경찰관은 중국 갱단으로부터 한 달에 $800를 받아요. 그리고 모든 범죄를 눈 감아주죠.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압수된 여권으로 가득 찬 방, 수백 장의 여권. 많은 사람들이 익숙한 적청색 태극 문양을 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입니다. 다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인들은 그들의 이름, 자유, 존엄성을 가져갔습니다. 갑자기 다른 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여성의 목소리는 쉰 채 절망적이었어요. 다라는 움찔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처벌교대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도망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한 채로 무자비한 보복을 가합니다. 그러다 정말로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처절한 상황은 모두를 복종하게 하죠. 저는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대신 속삭였죠. 얼마나 오래된 일이죠. 5년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감히 그들을 막지 못합니다. 캄보디아는 중국 불법 조직을 보호하고 중국 정부조차도 투자자들을 보호하죠. 뇌물로 이어진 관계는 아무도 이 범죄를 파헤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옆 터널을 통해 카지노 쓰레기장 뒤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달아는 벽에 기대어 떨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캄보디아 부처에서 일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카지노 허가를 승인했어요. 이건 캄보디아 경제의 진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상은 정장을 입은 것은 노예제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한자와 캄보디아 도장이 찍힌 고용 목록이 담긴 접힌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들의 이름입니다. 수십 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저는 손을 떨며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왜 이걸 보여주나요? 누군가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 힘으로는 역부족이지만 누군가는 분명 이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다라가 말했습니다. 어쩌면 그건 한국 정부가 될 수도 있겠죠. 한국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국민을 데려갔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희미한 가로등 아래서 눈을 반짝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 갱단들은 한 나라를 두려워합니다.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죠. 한국 정부는 협상조차 하지 않고 상황을 끝내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사이렌이 울리더니 이내 희미해졌어요. 저는 카지노와 반짝이는 부패의 무덤 쪽을 돌아보며 메스꺼움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런던에서 저는 한국의 행동을 감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저는 감정이 응답한 진실, 즉 잔인함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정치나 시장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구타당하고 팔리고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차를 몰고 떠날 때 다라는 속삭였습니다. 곧 이해하실 거예요. 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 행동할 것입니다. 저는 어두운 지평선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말이 맞기를 바랐어요. 방금 본 일을 계기로 누군가가 이곳에 정의를 가져다 줘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곧 어느 나라가 그것을 할 의지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프놈펜의 첫 번째 속보가 글로벌 피드에 등장했을 때 분위기는 승리의 분위기였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한국인 납치 사건으로 5명 체포.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경찰관들은 연단 뒤에서 딱딱한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리스 다라와 함께 강가 근처 카페에 앉아 그의 휴대폰으로 생방송을 시청했습니다.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캄보디아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보군요. 그들은 누군가를 잡았습니다. 이로써 세상은 다시 잠들 수 있겠죠. 화면에는 수갑을 찬 5명의 남성이 눈부신 조명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리고 공허하며 실제 범죄자라고 보기에는 너무 깨끗해 보였어요. 기자들은 크메르어와 영어로 질문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캄보디아 경찰청장은 제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극적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선언했죠. 다라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정의? 저 5명은 그저 쓰레기 수집가들일 뿐이에요. 그저 쓸모없는 말단 조직원이고 진짜는 아직 카지노 안에 있어요. 저는 찡그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나오고 있는 5명 중 2명의 얼굴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이번 중범죄에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지 않아요. 아마 폭력을 휘둘러 본 적도 없을걸요? 카페에 모인 관중들은 발표에 환호했지만 다라는 커피만 마셨습니다. 쇼일 뿐입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세상에 진실이 아닌 헤드라인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밖에는 캄보디아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라는 국가적 자부심을 담은 현수막이 건물에 걸려 있었어요. 순찰차는 보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향해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다라는 카메라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 밤 공연에는 경찰관 한 명 한 명에게 보너스가 주어질 것입니다. 각각 $300쯤 되겠죠. 캄보디아의 연극에 놀아나지 마세요.
다음날 외신들은 이 기사를 통째로 삼켰습니다. 미국 앵커들은 캄보디아의 신속한 조치를 칭찬했습니다. 유럽 기자들은 공식 보도 자료에서도 같은 대사를 반복했죠. 하지만 서울에서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언론은 모든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같은 경찰서장이 몇 달 전 중국 카지노 주인과 식사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균열이 발견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녁이 되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의 정문은 닫혔거든요. 호텔, 사무실,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사라졌습니다. 한 현지 상인은 다른 상인에게 왜 한국인들이 모두 떠나는 거죠? 라고 신경질적으로 속삭이더군요. 저는 구시장 근처의 어두운 식당에서 다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서울은 이 모든 것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저는 곧바로 물었습니다. 다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체포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고 있을 뿐이죠. 곧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한 대사관 구역을 걸었어요. 창문은 어두웠습니다. 깃발은 내려져 있었죠. 한국 카페의 익숙한 넌사인조차 사라졌습니다. 비 냄새와 타버린 먼지만 공기 중에 남아 있었죠. 갑자기 2명의 현지 부패 공무원들이 크메르어로 속삭이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피난, 명령,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그들은 떠나지만 도망치지 않고 있습니다. 도망칠 준비 중이죠. 한국이 뭔가 조금이라도 행동하는 순간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둔 채 도망갈 준비를 마쳐 놓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중앙경찰본부 밖에 소수의 군중이 모였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납치되었던 피해자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를 요구했어요. 대답 대신 캄보디아 경비원들이 그들을 밀어내고 불을 껐습니다. 몇 분 만에 건물은 다시 비게 되었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듯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때 한국 정부는 조용히 하지만 충격적인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금지를 발표합니다. 즉시 발효되며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든 캄보디아 여행이 제한됩니다. 분노도 없고 연설도 없었어요. 그저 온 나라를 뒤흔든 몇 줄의 차분한 대사들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시엠립으로 이동했습니다. 한때 버스와 웃음의 강이었던 앙코르와트로 가는 길은 텅 비어 있었어요. 평소 공간을 놓고 싸웠던 상인들은 가판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무 코끼리를 파는 한 남자가 공허한 눈으로 저를 응시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어디에 있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저는 예전에는 관광이 티켓과 호텔의 문제로 단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그것이 삶 그 자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모든 캄보디아 가이드, 모든 운전기사,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모든 가족은 예의 바르고 웃는 한국인 방문객들의 끝없는 흐름 덕분에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의 오만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그 흐름은 먼지로 변했어요. 절 문 앞에서 한 할머니가 색바랜 원화 지폐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 번은 한국인들이 저에게 이걸 줬어요. 라고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부산에서 온 2사람이요. 제 조각품을 사면서 잔돈을 가지라고 말하며 한국 돈까지 주었죠. 저를 보고 자신들의 할머니가 생각났다고 말하더군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친절하죠. 왜 지금은 오지 않는 건가요? 저는 텅 빈 단지 안으로 더 깊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셀카를 찍는 학생들, 작은 깃발을 흔들던 투어리더들 등 한국인의 목소리로 공기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만 들렸죠. 그날 저녁, 저는 버려진 카페에서 리스다라를 만났습니다. 주인은 카운터 뒤에 서서 손대지 않은 병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번 주만 해도. 그는 한국 손님이 70명 있었어요. 그러나 이번 주는 내내 0명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캄보디아 금지령이 내려진 후 캄보디아 모든 상권이 비어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우리 관광 사업의 60%였습니다.
그들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다라는 암울하게 이어갔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존중심이 강합니다. 캄보디아 현지 소상공인들에게 팁을 주고 고맙다고 말하고 늘 현지인에게서 구매합니다. 한국인들이 오면 모두가 먹습니다. 떠나면 모두가 굶죠. 우리는 차를 몰고 강변으로 갔고 수십 명의 뚝뚝 기사들이 한가하게 앉아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16시간 동안 일했는데도 여전히 미소를 지을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항상 공정하게 돈을 지불했죠. 어떤 사람들은 제 아이들을 위해 간식까지 줬어요. 그는 휴대폰을 들고 뚝뚝과 함께 포즈를 취한 한국 가족의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휘발유를 살 돈이 없어요. 며칠째 한 사람도 못 태웠거든요. 어둠이 내리자 한때 붐비던 펍 스트리트는 버려진 영화 세트장처럼 보였습니다. 호텔에는 쇠사슬로 묶인 문이 있었죠. 빈바 위에는 넌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거대한 배너에는 웰컴 코리안 프렌즈라고 적혀 있었는데 바람에 깨진 약속처럼 글자가 희미해졌습니다. 저는 경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관광 수익이 47% 감소했어요. 호텔 점유율은 92%에서 11%로 급감했습니다. 지역 상공회의소는 시엠립에서만 2억 3천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수치는 10억 달러를 넘어섰죠. 한 경제학자는 이를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공백을 메우겠다는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들의 정책은 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현지에서 돈을 쓰지 않고 중국인 소유의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중국인이 운영하는 호텔에 머물며 광저우에서 배송되는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캄보디아의 소규모 기업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장 상인은 웃지도 않아요. 라고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웃었습니다. 제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호텔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 찼어요. 로비에는 접수원이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예약이 없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한국인이 먼저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뒤따랐어요. 그들은 한국이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한국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앙코르와트 상공에서 일출을 감상했습니다. 사원들은 금빛으로 빛났지만 발자국도 웃음도 클릭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공허함 뿐이었죠. 기념비라기보다는 경제 전체를 위한 무덤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라는 불빛 아래 얼굴이 창백한 채 저와 함께했어요.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이것이 단순한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한국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신호입니다. 그들이 떠나면 전 세계가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칠 만에 일본과 싱가포르도 비슷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항공사들은 항공편을 줄였습니다. 서구 여행사들마저 패키지를 취소했죠. 도미노는 조용히 떨어졌고 각각 캄보디아의 자존심을 한 조각씩 담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앙코르와트는 유지보수를 위해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방문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입구에 섰습니다. 나무 코끼리를 안고 있던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그녀의 가판대는 비어 있었고 의자는 바람에 뒤집혀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며 이렇게 썼어요.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균형이죠. 한국은 소리치거나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품위, 관대함, 조용한 힘의 존재를 철회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캄보디아가 없는 동안 캄보디아 표면 아래의 썩은 자국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썩은 자국은 더욱 선명해졌죠. 그 이유는 캄보디아는 중국이라는 존재를 초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시엠립에 도착했을 때 버스가 몰려들었고
확성기가 시끄러운 중국 음악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함성과 쓰레기, 담배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국인 그룹이 지나갈 때 현지 상인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전에는 한국 가정이 존경심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세요. 한 중국인 남성이 가판대 근처에 침을 뱉고 실크 스카프 진열대를 넘어뜨린 후 말없이 걸어갔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셀카를 찍기 위해 앙코르와트 난간에 올라가 한자로 낙서를 긁었죠. 몇몇 중국인들은 물건을 훔치거나 음식을 먹은 뒤 맛이 없거나 음식에 이물질이 있어서 돈을 지불할 수 없다며 난리를 피웠죠. 저는 경비원에게 왜 중국인들을 막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내가 그들을 만지면 그들의 투어보스가 경찰을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이곳을 소유할 거라고 말하더군요. 일주일 만에 피해 규모는 측정 가능했습니다. 중국인 입국자는 32% 급증했지만 현지 소득은 45% 감소했습니다. 달아와 저는 톤레삽에 떠다니는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활기를 띠었던 선착장에는 플라스틱병, 담배꽁초, 국수컵 등 쓰레기가 가득했어요. 한 어부가 우리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이전에는 한국인들이 우리 배를 탔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공정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탕을 주고 강 청소까지 도왔습니다. 그는 남은 음식을 물에 버리고 강의 노상방뇨까지 서슴지 않는 중국인 관광단을 가리켰습니다. 그들 대신 온 중국인들은 먹고 던지고 떠납니다. 우리는 배가 탁한 물속을 표류하는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건 관광이 아니에요. 다라가 중얼거렸습니다. 상업으로 위장한 침략이에요. 그날 저녁 늦게 우리는 펍 스트리트에 들어섰습니다. 한국 카페들은 한자로 된 넌 노래방으로 변했어요. 생존을 위한 사투처럼 보였죠. 저는 호기심의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인 세 남자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캄보디아 웨이트리스에게 명령을 외쳤어요. 한 중국인 남자는 그의 크메르어를 이해하지 못하자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라는 것 같았어요. 중국인들은 현지 캄보디아인들을 완전히 가축 취급을 했죠. 한국 손님들은 우리를 인간처럼 대했어요. 라고 그녀는 떠난 후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우리를 가축처럼 대합니다. 곧 앙코르와트 보존당국은 내부 메모를 발표했습니다. 이 당국은 캄보디아의 중국인 관광객 우대 정책 이후 기물 파손 사건이 3배로 증가했고 고대 조각품에서 담배 화상이 발견되었으며 방문객 만족도가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캄보디아 당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고 중국 투자자들은 이미 호텔, 레스토랑, 심지어 발권 시스템까지 구매한 상태였어요. 이제 모든 것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달아는 빈 시장을 지나치며 말했습니다. 기념품도 광둥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 대조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수제 공예품을 사서 2배의 팁을 제공하고 상인들에게 가족에 대해 물어보던 한국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들 대신 1달러를 놓고 흥정하고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오락을 위해 가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이 등장했어요. 새벽에 저는 사찰 안뜰을 걸었습니다. 한 승려가 바닥에서 깨진 맥주병 파편을 쓸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은 꽃을 가져왔습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곳을 성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소음을 가져옵니다. 사찰에서 몰래 술을 먹다가 발각되어 놓고는 캄보디아인 주제에 감히 대국인을 거스르려고 하냐며 먹던 술병을 전부 깨뜨리고 떠나더군요.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기록적인 도착을 자랑했습니다. 대변인은 국영 TV를 통해 관광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는 진실이 썩어 있었죠. 관광업 GDP는 한국인들이 발길을 끊었을 때보다 추가적으로 19% 더 감소했고 인프라 비용은 혼란으로 인해 급증했습니다. 식당이 문을 닫고 소규모 호텔이 파산했으며 실업자가 거리로 몰려들면서 소액 범죄가 40% 증가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오히려 괴멸적인 손해를 가져왔던 거였죠.
달하는 그런 보고서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존엄성이 아닌 빠른 돈을 원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국과의 10년간의 파트너십을 몇 주 동안의 환상과 맞바꿨습니다. 그 결과 캄보디아 국민들은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날 밤 폭풍우가 도시를 강타했습니다. 저는 발코니에서 넌사인이 깜빡이며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거리는 침수되고 배수구는 부주의한 여행객들의 쓰레기로 막혔습니다. 어둠 속 어딘가에서 한 상인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폭풍으로 파괴되었고 저축한 돈은 사라졌기 때문이었어요. 우산 아래서 웃고 있는 학생들, 수리비로 추가 현금을 제공하는 가족들, 발자국 이상을 남긴 관광객들 등 그녀가 한때 섬겼던 한국인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것은 번영을 패러디한 소음과 영희뿐이었습니다. 달하는 창가로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잃는 것이 관광객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것, 즉 신뢰, 존중, 그리고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유일한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부는 양이질을, 소음이 따뜻함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으며 빛을 그림자로 대체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떠나면 세상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천둥이 시엠립을 덮치면서 저는 속으로 속삭였어요. 그들은 중국의 군중을 원했지만 한국의 영혼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온 후에 공허한 침묵 속에서 저는 한국의 부재가 단순히 경제력만 철수한 것이 아니라는 잔인할 정도로 간단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캄보디아를 떠나는 것 자체만으로 캄보디아는 모든 것을 잃은 셈이었어요. 하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보복은 이게 시작일 뿐이었죠. 소음이나 시위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어요. 깨끗하고 수술적이며 의도적인 부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한국은 캄보디아와의 모든 경제 관계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란으로 가득 찬 프놈펜의 사무실 창문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에단, 리스다라가 달려들며 말했습니다. 대출, 원조, 송금 등 모든 것이 동결되었습니다. 한국의 존재 자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어요. 모두요? ODA도요? 그는 암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로고가 있던 모든 것이 방금 사라졌어요. 수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8억 달러의 한국 개발 자금이 중단되었어요. 모든 신용 한도가 중단되었습니다. 신한은행, KB국민, 수출입은행은 하루 만에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런던에서는 분석가들이 아시아의 감정이라고 조롱했어요. 그러나 이보다 더 틀렸을 리가 없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완벽하게 실행된 운영이었거든요. 72시간 만에 캄보디아의 유동성은 50% 하락했습니다. 리에화 가치는 23% 하락했죠. 세계의 주요 은행이 디폴트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저는 빨간 그래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밀 수술이야. 부패한 캄보디아를 완전히 개복한 뒤 수술하고 있어. 달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이 또 다른 기부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조치를 취하자마자 이제 누가 정맥을 만들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영향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모든 것을 돕고도 전혀 생색을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캄보디아 인프라 유지 보수의 43%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의존했습니다. 정부 급여 시스템의 31%는 한국은행 코드로 작동했죠. 심지어 전국의 통신사의 청구 서버도 서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를 끄자 캄보디아 정부는 세금조차 징수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는 재앙이었어요. 급여는 동결되었습니다. 수입은 중단되었습니다. 한국 물류 파트너들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주유소가 문을 닫았죠. 무너진 은행 앞에서 한 노인이 한국인들이 떠났을 때 우리 돈은 그들에게 남았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IMF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관리들은 한 국가에 대한 의존도에 대한 전례가 없었다고 인정했어요. 일주일 만에 캄보디아 GDP는 18%, 인플레이션은 280%, 외국인 투자 지수는 60% 하락했습니다.
경제는 단순히 위기에 처한 것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 만찬에서 2명의 외국 사절이 속삭이는 소리를 엿들었어요. 한국이 정말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은 한국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감정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행동합니다. 라고 대답하더군요. 캄보디아 정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더 많은 통화를 인쇄하고 중국 은행에서 빌리고 빠른 현금을 위해 땅을 제공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없었다면 거래는 실패했습니다. 상점들은 새 지폐를 거부했고 식료품 가격은 3배로 올랐습니다. 수도 전역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인적 비용이 가시화되었습니다. 해외에 있는 8만 명의 캄보디아 노동자들은 더 이상 집으로 돈을 보낼 수 없었어요. 한국의 자금으로 지어진 병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심지어 국영방송사도 한국인이 운영하는 서버가 고장나면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시를 걸었습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패배한 상태더군요. 다라는 텅 빈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감정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기억될 것은 이 침묵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은 손 안 대고 한 나라를 완전히 어둠 속으로 빠뜨렸거든요. 하지만 곧 일어날 일에 비한다면 이건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었죠. 새벽이 되기 전에 시작되어 프놈펜 전역에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뉴스 앵커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태국 극단주의자들이 우리의 신성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검은 페인트로 얼룩진 고대 조각품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승려 등 화면의 이미지가 넘쳐났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거의 믿을 뻔했어요. 다라가 호텔 문을 쾅 열었습니다. 그들이 해냈어요, 에단. 그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마침내 희생양을 찾았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던졌습니다. 국경 근처에 파손된 신사, 향을 든 사람들이 연기를 말리는 장면 등 모든 주요 네트워크가 동일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태국을 탓하고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진실과 싸울 수 없을 때 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조작을 해서라도 말입니다. 전고가 되자 거리는 깃발을 흔드는 시위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원래 한국을 거스르려는 캄보디아 정부에 대해 시위했지만 이젠 태국의 선제 공격에 대한 항의로 시위 목적을 바꾸었어요. 캄보디아 국영 언론은 태국은 우리 조상을 모욕했다는 기도 구슬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완벽한 정치 무대였습니다. 영상에서 군인들은 엄숙하게 서 있었고 승려들은 카메라 앞에서 울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군인들의 제복에는 갓 꿰매고 먼지도 없으며 잘못된 휘장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날 늦게 우리는 사원부지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다라는 얼굴에 침울한 표정으로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3주 전만 해도 그곳에는 보안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설치했어요. 그는 USB 스틱을 건네주었습니다. 녹화된 영상을 뺏기기 전에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저는 영상을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영상 속의 사람들은 태국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캄보디아의 크메르어를 구사하더군요. 그래서 캄보디아 정부가 자신의 신사를 파괴했다고요? 제가 믿기지 않아 물었습니다. 다라는 미소를 짓더군요. 사람들이 누가 그들을 파산시켰는지 잊게 하려면요. 국민들의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비난을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태국을 탓하고 분노를 불태우며 민족주의 뒤에 숨어야 합니다. 우리가 떠날 때 사원 문 밖에 소수의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그들이 우리 신들을 불태웠다 라고 외쳤습니다. 또 다른 여성은 태국과의 전쟁이라고 외치더군요. 텔레비전 드론이 머리 위를 맴돌며 모든 눈물을 포착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야기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프놈펜으로 돌아온 방송은 열광의 도가니에 도달했습니다. 승려들이 촛불 행진을 이끌었어요. 정부 대변인들은 보복을 요구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일부는 이미지가 너무 완벽해 보인다고 속삭였습니다. 다라는 제 옆에서 노트북을 열었어요. 이거 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는 CCTV 클립을 재생했는데 새벽이 되기 1시간 전에 제복을 입은 두 남자가 공격으로 추정되기 1시간 전에 현장에 들어오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1시간 뒤 태국 제복으로 갈아입은 후 캄보디아의 신성한 사찰에 테러를 가했죠. 이건 미친 짓이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은 진짜 전쟁을 도발하고 있네요. 다라의 어조는 굳어졌어요. 그들은 태국이 조용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한 누명에 씌어지고도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태국은 우리에게 보복을 가할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겠죠. 캄보디아의 장고에는 오히려 한국의 명분만 심어준 셈입니다. 다음 날 아침, 태국 관리들은 연루 사실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사원 근처에 군대가 없음을 증명하는 위성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몇 시간 만에 국제 기자들은 영상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레임 하나하나에 맞춰 누락된 타임스탬프, 잘라낸 붙여넣기 사운드 트랙 등 편집된 내용을 공개했죠. 신성한 분노는 이제 전 세계적인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캄보디아의 불장난은 곧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왔죠. 저는 다라의 정보에 따라 국경 근처의 태국 공군 기지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공군 기지에서는 연료 냄새와 비로 씻은 금속 냄새가 나더군요. 경납고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조용한 정밀도로 줄지어 있는 항공기 행렬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출격을 준비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시계처럼 움직였고 손은 안정적이었으며 표정은 차분했어요. 태국의 아누락 대차이 대령은 홀로그램 콘솔 근처에 서서 제복을 선명하게 입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에단.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 태국은 캄보디아와 전쟁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되려던 찰나 그들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선을 넘어버렸죠. 이제 태국은 한국의 모든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태국은 한국이 캄보디아에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협조할 것입니다. 애초에 이곳 공군기지 자체가 서울이 우리를 위해 지어준 것이므로 한국에 있어선 마치 제2의 기지 정도로 여겨질 수 있겠죠. 일단 그는 어둠을 배경으로 파란색으로 빛나는 광활한 디지털 지도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하이드라넷이라고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를 센서 메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를 빛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더 가까이 기울었습니다. 작은 점들이 각각 노드, 신호, 감시자 등 태국만을 가로질러 이동했습니다. 이 기술만 있으면 드론, 보트, 심지어 위장 벙커까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차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하이드라넷을 판매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그저 지평선만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평선 너머를 볼 수 있어요. 아무리 태국이 캄보디아와 전쟁 중이라지만 태국이 사실상 추가적인 군비 투입 없이 캄보디아의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꿰고 있을 수 있는 이유죠. 한 젊은 태국 장교가 흥분한 목소리로 우리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밤에 캄보디아의 미지의 선박들이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예전이었으면 그러한 침투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겠죠. 그러나 이번은 달랐어요. 한국이 구축한 하이드라넷이 30km 밖에서 그들을 추적했어요. 한 번의 경고가 있었고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차이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이 기술이 전부 한국에서 온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최첨단 방산 무기를 많이 팔았죠. 그 결과 우리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절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대차이는 말하며 시설의 어두운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는 K 가디언입니다. 홀로그램 그리드가 살아나면서 방이 어두워졌어요. K 가디언은 한국의 방어 인공지능입니다. 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판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련되게 만들어주죠. 이 시스템은 호흡, 레이더 피드 동기화, 위성 이미지, 라디오 인터셉트를 하나의 깨끗한 패턴으로 통합하는 것처럼 펄스화했습니다. 캄보디아의 도발이 국경에 도달하기도 전에 경고를 보냈습니다. 라고 대차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태국의 한 기술자가 모의 국경 침입을 확대했어요. K 가디언은 마을, 도로,
심지어 학교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인 요격 통로를 계산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가 사실상 확전이 되기 전에 당신들에게 항복을 선언한 거였군요. 한국의 기술만 있으면 사실상 캄보디아는 태국의 털끝조차 건들 수 없으니까요. 대차이는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믿고 존경해요. 그래서 한국군에 전적으로 협조하며 함께 캄보디아에 납치된 자국 국민들을 구할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한국과 협력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죠. 우리가 기지를 제공한다면 한국은 무조건 캄보디아에서의 자국민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진 국가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가 작전은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휘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고 숨을 가쁘게 쉬며 흥얼거렸어요. 한성민 소령은 연단에 서서 메인 스크린의 빛이 옅은 파란색으로 얼굴을 물들였습니다. 계획을 설명하기 전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리모컨을 두드렸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벽을 가득 메운 영상, 한 중년 남성이 서울 거리에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젖은 포장도로를 밟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발 제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 주세요. 캡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현수,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박민재의 아버지. 그는 카메라를 향해 찢어진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졸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햇빛 아래서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울었습니다. 그는 단지 가족을 돕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희 가족은 가난하거든요. 저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다리를 못 쓰게 된 이후 일도 못 나가게 되었어요. 아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 캄보디아로 향한 것입니다. 군중들이 지나가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남자가 무릎을 꿇었을 때 마이크는 그의 흐느끼는 소리와 빗소리만 포착했죠. 복도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근처에 있던 태국인 연락책이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이 인질의 아버지인가요? 저는 말을 할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소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들을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우리의 명령입니다. 또 다른 영상이 나왔어요. 대사관 밖에 모인 한국인 가족들은 종이컵에 담긴 촛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휴대폰을 움켜쥐고 아들의 이름을 계속 속삭였어요. 방 건너편에서 한 엔지니어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엄마일 수도 있어요. 다른 누군가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은 모두의 어머니입니다. 한소령은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모닝 크레인 작전, 그가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크레인은 폭풍이 불어도 항상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에서 빛나는 지도를 가리켰어요. 비행 경로는 붓질처럼 구부러져 정밀함과 자비가 얽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몇 초 만에 측정된 약속입니다. 태국의 대차이 대령은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태국은 당신과 함께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소령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구합니다. 대차이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는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밖에서는 전투기 엔진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요하고 절제된 천둥 소리가 났죠. 안에서는 침묵이 돌아왔고 지금은 더 무겁지만 어떻게든 깨끗해졌습니다. 한소령은 조종사, 분석가, 의료진의 줄을 살펴봤습니다. 시스템을 점검하세요. 준비 태세를 갖추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나타났습니다. 15분이었어요. 모니터가 깜빡이고 헤드셋을 통해 목소리가 확인을 속삭였습니다. 한 기술자가 저에게 속삭이더군요. 이미 100번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습니다. 그중 어느 것도 실패를 가리키지 않았죠. 작전은 무조건 성공합니다. 타이머가 5분을 남겨두었어요. 투광등이 금속으로 조각된 일출처럼 활주로를 가로질러 쏟아져 나왔습니다. 조종사들이 들이닥쳤고 지상 승무원들은 조용히 경례를 했습니다. 한소령은 헬멧을 겨드랑이에 끼고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의심이 든다면 그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세요. 그 아버지를 기억하세요.
그는 열린 경납고 쪽으로 몸을 돌려 바람에 항공 점퍼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타이머가 0에 도달했습니다. 심장 박동 동안 모든 것이 멈췄어요. 소리, 숨결, 심지어 두려움까지 전부 멈췄죠. 그러고 나서 엔진들이 살아서 포효했고 한국이 자신들의 국민들과 했던 약속은 실현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고가 헤드셋을 통해 나왔습니다. 하이드라 스트라이크 온라인. 목표물 확인. 목소리는 차분하고 잘려나가 거의 고정되어 있었어요. 방안은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와 희미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음 아래에서 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차이 대령은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캄보디아 내부의 중국 갱단의 6개의 노드, 2개의 통신센터, 3개의 레이더 타워, 하나의 지휘 벙커가 확인됩니다. 한성민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어두운 구름, 부드러운 날개의 반짝임 등 위에서 먹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중국 갱단의 불법 시설로 스마트 EMP 미사일을 투하했어요.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전 세계 최고였어요. 투하된 미사일은 마치 생명체처럼 움직이고 탐색하고 생각하고 조정했습니다. 아무리 중국 갱단이 유도나 교란을 하며 잘못된 곳에 투하되도록 유도해도 한국이 개발한 스마트 미사일 시스템은 반드시 조준한 곳을 폭격해버리죠. 역시나 EMP는 성공적으로 투하되었고 이내 6개의 점이 깜빡였다가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6개의 작은 빗줄기가 레이더 그리드를 가로질러 물결쳤어요. 6개의 갱단 시설은 EMP로 인해 통신이 완전히 끊겨버렸죠. 그리고 완전히 팔다리가 잘리고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던 중국 갱단에게 한국 특수작전팀이 구름 속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들의 헬리콥터는 레이더 신호를 차단하기는커녕 굴절시키는 또 다른 한국형 혁신인 아퀼라 베일 스텔스 도금을 사용해 거의 유령처럼 조용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갱단은 거의 국가급 군사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헬리콥터를 탐지해내지 못했죠. 이들이 가진 센서로는 한국 헬리콥터는 움직이는 안개에 불과했거든요. 저는 제 화면에서 그들의 적외선 실루엣을 보았습니다. 12명의 인물이 밧줄을 타고 내려와 갱단의 납치 시설을 둘러싼 정글 주변으로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죠. 그렇게 갱단 건물의 영내 아는 파도처럼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갱단 용병들은 눈이 멀고 방향을 잃은 채 비틀거리며 빠져나왔습니다. 통신을 이용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설의 불빛이 한번 깜빡였다가 사라졌어요. 한국의 특수작전팀은 40초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중국 용병을 제압하고 외벽을 뚫었습니다. 이렇게나 빠른 속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형 HSD-9 모듈을식 광학 장비를 장착한 이들의 소총은 희미하게 파란색으로 빛나며 무력, 위협을 자동으로 식별했기 때문이었죠. 한국팀은 앞에 놓인 사람이 중국 갱단 용병인지 아니면 인질인지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기에 빠르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던 거였습니다. 아무튼 한국팀은 침착하게 움직이며 구석을 확인하고 민간인을 표시하며 차분한 한국어 음절로 서로 속삭였습니다. 방이 비어 있습니다. 다음 섹터, 열 확인되었습니다. 2명의 포로가 앞서 있습니다. 어딘가 더 깊은 곳에서 총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감돌았죠. 그러자 한소령의 목소리가 다시 낮고 안정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제압 완료, 셀로 가세요. 몇 분 후 카메라 피드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바디캠이었어요. 좁은 복도, 희미한 불빛, 철창이 보였습니다. 그 뒤에는 얼굴이 가늘고 겁에 질린 채 그림자에 반쯤 가려져 있었어요. 한 여성이 철봉 사이로 손을 뻗어 군인의 팔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하사는 완벽한 영어로 속삭였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서울에서 왔어요. 이제 안전해요. 열쇠가 덜컹거렸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어요. 죄수들이 하나둘씩 홀에 들어섰고 48명의 사람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깜빡이고 있었죠. 복도 끝에서 한 젊은 남자가 목이 쉰 채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 이름은 박민재입니다. 한소령이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땀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어요.
알아요. 그는 부드럽게 말하며 헬멧을 방패처럼 민재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왔어요.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죠. 자, 집에 갑시다. 밖에서는 헬리콥터들이 연기와 새벽 안개 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어요. 건물의 가장자리만 불타고 있었고 철제 서랍에 묻힌 각종 기밀 서류들이 전부 확보되었습니다. 지휘센터에서 드차이는 감탄을 하며 속삭였어요. 평생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나 완벽한 작전은 처음 봅니다. 대원 손실도 없고 실수도 없었습니다. 인질도 부상자 없이 전부 구출해냈어요. 한소령은 그것이 바로 정밀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전 세계 뉴스피드는 1시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이 영상은 거칠고 조용하며 부인할 수 없는 속도로 보도자료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평론가들은 전쟁 없는 구조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를 규율의 기적이라고 불렀죠. 저는 방금 마지막 변속기를 보았습니다. 헬리콥터들이 회색 지평선 속으로 사라지고 담요를 움켜쥐고 구조된 사람들이 손을 떨고 있었지만 전부 살아있었습니다. 긴 순간 동안 제어실에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조용히 이것은 권력이 그 목적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라고 말했죠. 대차이는 지친 눈을 붉히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은 이렇듯 역사의 길이 남을 작전 성공을 해냈음에도 전혀 자만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다음 작전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경보가 울렸을 때 해는 거의 뜨지 않았어요. 무단이체가 감지되었습니다. 한 기술자가 속삭였습니다. 출처, 프놈펜, 목적지, 여러 해상금고, 방안은 활기차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한국사이버작전센터 유리벽 뒤에 서서 12대의 모니터가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젊은 분석가들이 앞으로 몸을 숙이고 캄보디아 내 중국 갱단의 불법 자금을 전부 추적하고 있었어요. 한성민 소령은 숫자가 끝없이 흐르는 중앙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21조 원, 카지노, 쉘 회사, 도난당한 디지털 지갑을 통해 세탁되었습니다. 한 분석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5개국 뒤에 숨겨진 자산을 추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소령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그 작전에는 폭탄은 없었지만 페이로드2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이버 태스크포스는 국방정보국 산하에서 개발한 적응형 보안 AI인 하데스를 무기로 배치했어요. 네트워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되가마 동맥을 매핑하는 뇌과의사처럼 데이터 경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천재적이었죠. 한국인 분석가는 하데스는 진입점을 찾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추출을 시작하세요. 한소령은 대답했습니다. 코드줄이 더 빠르게 스크롤되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변했어요. 그리고 지도를 가로질러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카오까지 빨간 점들이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워싱턴 통신을 통해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DOJ 연락 담당 데이비드 캐빌입니다. 한국, 중국 갱단의 불법 자금에 대한 동결을 확인할 수 있나요? 한소령은 헤드셋을 조정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계정이 무력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축한 3중 암호화된 블록체인에서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카빌의 목소리는 경외심과 불신 사이에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육군도 체안되어 복잡하게 구성된 중국 갱단의 사슬을 봉인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로는 최선을 다해도 하루는 좋게 걸려요. 한소령은 차분한 어조였습니다. 우리는 소음보다 효율성을 더 선호하거든요. 북한이 우리의 코앞에 있어서 그런지 우리는 세계 최강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갖게 되었죠. 저는 메인 모니터로 눈을 돌렸습니다. 로그에는 무너진 계정, 끊어진 네트워크, 빈 서버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살균이었습니다. 한때 수십억 달러에 달했던 중국 갱단의 온라인 제국은 화면에 죽어가는 불씨처럼 깜빡였어요. 한국의 작전 한 번에 완전히 나가떨어진 거였죠.
마카오에서 온 보고서입니다. 라고 또 다른 한국인 기술자가 말했습니다. 중국 조직의 라우터는 죽었습니다. 금융 게이트웨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루프, 제가 물었습니다. 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이미 예상했던 바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에 대한 대비를 해두었어요. 결국 중국 갱단은 사실상 유령을 쫓고 있어요. 하데스는 자신들의 시스템 안에 미끼 노드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의 인프라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들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다른 피드에서 선전의 갱단 사무실이 공황 상태에 휩싸이는 실시간 보안 영상을 보았습니다. 남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얼어붙은 모니터를 흔들고 경보등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한 명은 키보드를 책상에 부딪히며 중국어로 비명을 질렀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모든 불법 자금이 동결되었어요. 한소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심지어 돈뿐만 아니라 접근성, 레버리지, 평판.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국인 최연소 분석가가 충격에 반쯤 놀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소령님, 중국의 해외 지원팀이 싱가포르로 경로를 변경하려고 했습니다. 한소령은 어깨너머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계좌를 열기 전에 다시 계좌를 닫았어요. 그리고 동결시켜버렸죠. 그들의 자금 모두는 그대로 묶였습니다. 증거 패킷을 법무부와 MI6에 보내세요. 한소령이 명령했습니다. 기술자가 손을 들었어요. 암호화키 요청했습니다. 소령님. 한소령은 콘솔에 USB 토큰을 넣었습니다. 서울이 서명하고 동맹국이 인증했습니다. 데이터는 몇 초 만에 대서양을 가로질러 봉인되고 타임스탬프가 찍히며 되돌릴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카빌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돌아왔습니다. 한국 당신들은 방금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암시장 세탁 조직을 해체했습니다. 그것도 반나절도 안 돼서 말이죠. 도대체 당신들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한소령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의는 목적에 따라 인도될 때 미사일보다 더 빠르게 움직입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국민들을 공격한 세력들에게 보복을 가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은 한국으로 하여금 최고의 효율성으로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하죠. 마침내 한소령은 이어 피스를 벗었고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재건될 것입니다. 또 다른 중국 갱단이 생겨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겠죠.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죠. 한국인을 건들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바다 건너 베이징에서는 암호화된 포럼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갱단들의 대화는 불신으로 바뀌었고 메시지는 문장 중간에 끊기고 계정은 한국이 구축한 방화벽에 의해 지워졌어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푸놈펜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 하나의 메아리였습니다. 거리에는 버려진 자동차들이 줄지어 있었고 텅 빈 얼굴, 위로 반쯤 죽은 광고판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부패한 군인들은 이미 불타는 트럭에 소총을 던졌습니다. 부패 공무원들도 휘장을 찢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죠. 정부는 무너졌지만 아무도 그들을 도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다라는 광장 가장자리에서 낮은 목소리로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의 나라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전 세계가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구축했는데 어떻게 한국을 속일 수가 있겠어요? 그는 광장 건너편에 있는 디지털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때 카지노 광고와 가짜 주가가 표시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 한글 문구가 표시되었습니다. 한 시민은 한 국가와 같습니다. 시민 한 명은 한 국가와 같습니다. 한국교리라고 그는 말하더군요.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시민들은 한국에 사과하세요 라는 같은 탄원을 외쳤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원초적이고 절망적이며 진심이었습니다. 한국은 침공하지도 않았고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지만
부패에 의존하는 모든 것을 가져갔어요. 캄보디아의 은행은 얼어붙었고 불법 중국 카지노 서버는 사라졌으며 암시장 통화는 하룻밤 사이에 해체되었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중국이 다시 도와주지 않을까요? 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2차 제재를 두려워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서울이 움직이면 세계는 스스로 정렬하거든요. 한국을 건든다는 것은 곧 세계와 싸우겠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옛 금융지구를 운전했습니다.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습니다. ATM도 같은 오류 메시지를 깜빡였습니다. 서버를 찾을 수 없습니다. 시민들은 응답하지 않는 화면을 두드렸어요. 모든 파일, 모든 달러, 모든 가짜 수익은 한국의 블록체인 금고로 사라졌기에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다라는 중얼거렸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그것을 도둑질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수학이라고 부릅니다. 캄보디아 시위대는 국가 전역에서 팻말을 들고 행진했습니다. 우리는 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저는 죽은 도시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았습니다. 한국은 캄보디아를 점령하지 않았고 그것을 드러냈습니다. 건물들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환상은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침묵과 먼지 속 깊이 새겨진 교훈이었죠. 한국의 조용함을 약점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차를 몰고 떠나면서 다라는 마지막으로 도시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엔지니어들이 만든 국가에 도전했습니다. 라고 그는 부드럽게 말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책임감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시작한 일을 끝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팀과 함께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의 미다디 문이 역사의 장막처럼 열렸어요. 기자들은 이미 군중을 반쯤 가린 채 번쩍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박민재, 얇고 햇볕에 그을린 채 떨고 있더군요. 터미널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선을 돌파했습니다. 아들아? 그는 무릎을 꿇고 팔을 벌리며 울었습니다. 집에 왔구나. 미안하다. 민재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쓰러졌습니다. 카메라가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다시 만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아버지의 대답은 거의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너는 우리를 떠나지 않았어. 우리나라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거든. 주변에는 대사관 관계자, 의료진, 기자들이 모두 침묵에 잠겼습니다. 공항 안내 시스템조차도 숨 쉴 틈을 주는 듯 문장 중간에 멈췄죠. 한소령은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서 제복을 입은 채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당신이 해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에 답했을 뿐입니다. 나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나중에 생존자들이 가족을 만나면서 어떤 사진으로도 담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어머니는 기쁨에 기절했습니다. 한 자매는 오빠의 손을 너무 꽉 잡아서 피부가 하얗게 변했죠. 한 아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죠. 외신 기자들이 제 주변에서 속삭였습니다. 한 프랑스 기자가 다른 나라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또 다른 기자는 우리나라에 이런 단결이 절반만 있었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의 80%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죠. 저도 경외심, 부러움,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결코 혼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시민 뒤에는 이름을 잊지 않는 엔지니어, 외교관, 군인, 조용한 수호자들의 나라가 서 있었기 때문이죠. 기자회견에서 한 외신 기자는 민재에게 당신의 나라는 당신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당신의 조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민재는 떨리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더군요. 저 자신보다 더 위대한 것에 속하는 것 같아 자랑스러운 느낌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가 갇혀있을 때는 죽는 것이 두렵다기보다 한국인들, 제 가족들로부터 제가 잊혀질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잊지 않아요. 절대로요. 홀은 박수갈채로 터져나왔습니다. 외신들도 박수를 보냈어요. 한 영국 특파원이 그녀의 눈을 닫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국적을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은 국민을 구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한국 여권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희생과 정확성으로 쓰여진 약속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인이 된다는 것은 바다를 움직이고 국경을 넘으며 결코 자신의 것을 떠나지 않는 약속 아래 사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